고 말하세요.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세요. 어머니는 항상 동생과 저를 엄하게 키웠어요. 칭찬이나 격려를 해준 적이 없어요. 늘 입에는 돈이란 말을 달고 살았고 항상 우리 남매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20살이 넘자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나약해서 걸린 병이라며 운동이나 하라고 면박하셨지요. 언제나 제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결과가 중요해요. 어머니 시각에서 저희는 이미 망한 겁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동생은 만날 취업 준비 중이거든요. 저도 제 상황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다 어머니 탓인 것만 같습니다. 꼭 사과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머니가 했던 모진 말과 행동 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갑자기 어머니 인생도 참 불쌍하다고 느껴집니다. 요즘 어머니는 그만 죽고 싶다고만 하십니다. 잘 드시지도 않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저 살아서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젠가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부모를 보낼 때도 있고 그게 형제가 되기도 하고 친구 때로는 자식이 되기도 해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건 인생에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익숙하고 자주 보는 풍경임에도 항상 막상 자신의 일로 닥쳤을 때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그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보며 그저 살아 계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했지만 이건 심정적으로 화해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음에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덮어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엄청난 마음의 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아이를 약하게 만든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자신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눈물을 보이기라도 하면 자기가 무너질까봐 자식을 강하게 키운답시고 늘 독한 말, 센 말만 해오는 건지도 모르지요. 돈 한 건 돈이 아깝다가 아니라 아껴 써라 였을 수도 있고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한 건 넌 몇 개만 못해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보렴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자식들은 훨씬 더 잘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토록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머니 말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려면 적어도 마흔은 넘어야 합니다. 제가 부모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마흔 넘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면 알아듣도록 좋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결코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 역시 그걸 알기에 너무 어렵고 게다가 어머니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수도 부족했습니다. 따뜻함을 많이 느꼈다면 그걸 토대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잘 해석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상처를 조금 덜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자식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줬다고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노라고. 하지만 의도가 좋았으니 어머니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표현한 건 어머니의 잘못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이 왜 마음이 아플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많이 미워요. 하지만 미움만 있지 않아요. 그 안에는 사랑도 있어요. 삶의 끝자락에 있는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하고 모든 걸 제쳐두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프다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미움을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느꼈을 때, 부모에게 섭섭했을 때, 그래서 부모가 밉다고 생각한 그 마음 때문에 부모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니지요. 부모의 죽음은 암과 같은 질병이나 사고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해를 풀 대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때로 어머니를 아버지를 미워했던 적이 있다고 담담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원망했던 적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돌아보니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좋으니 그냥 곁에 살아 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내 안에 분명히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가슴 아프지만 부모님이 이제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받아야만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받는데 매달리면 부모가 끝내 그 기대를 저버리고 떠날 경우에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부모에게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오랜 아픔을 부모에게 털어놓는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해요. 내가 엄마에게 내가 엄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엄마가 눈이 멀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엄마는 이제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아. 내가 엄마 딸로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엄마가 원하는 전부란다. 20대 초반의 자녀에게 사과하고 싶어하는 40대 후반 엄마에게 제가 적어드린 말이에요. 현실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여자가 열흘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많이 다친 것은 아니지만 몸이 계속 안 좋아 일주일은 집에서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던 날 언니가 부모님께도 알렸는데 부모님은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동생이 똑같은 일을 당했다며 부모님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서러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그랬거든요. 부모님은 곱고 자라는 예쁜 언니와 아들 귀한 집에서 막내로 태어난 남동생만 예뻐했습니다. 딸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온 덕선이가 딱 자기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딸이 허리도 다리도 아프다고 하자 어머니는 너 뚱뚱해서 그래. 너 살만 빼면 돼.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 살이 계속 찌는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섭섭해서 절규하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나 교통사고 당해서 온몸이 아프다고. 어머니는 다시 너는 다 살쪄서 아픈 거야. 살만 빼면 다 나아 했어요. 딸은 엄마 나 지금 아프다고 라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말은 야야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니? 난 더 아파. 난 나이 들어서 더 아파였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의 서러운 기억이 모두 살아났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 항상 이런 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따뜻이 말했어요. 엄마, 이건 다른 문제잖아. 나는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아파. 그게 어떻게 살쪄서 아픈 거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안 할 수가 있어. 나 엄마 딸 맞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딸의 원망스러운 말에 친정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너는 왜 먼저 전화를 못하냐? 꼭 엄마가 먼저 전화를 해야만 하니? 딸은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꺼내며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말을 다 듣더니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너도 참 너무한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딸이 돼서 그것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 딸은 주저앉아서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때렸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단 네 음절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많은 부모가 자식의 고백에 그랬다면 미안하다가 아니라 그랬다면 이해해라라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자식 걱정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사느라 바빠서 못 챙겼어.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마음이 상했겠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엉킨 실타래가 조금 풀렸을 텐데 부모님은 끝끝내 그렇게 말하는 것에 참 인색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20통 넘게 보냈지만 태도에 변화가 없고 답변도 없었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더 억울한 겁니다. 억울함이 깊다면 부모의 의도와는 달리 어떤 행동으로든 자식에게 그 억울함이 쌓이도록 상처를 준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사과조차 안 하는걸요. 결국은 자신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당신에게 부모와 상처에 대해 대화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당신의 말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한 번쯤 속마음을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해해도 용서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안 하고 문제도 자주 일으켰습니다. 부모가 그런 형을 신경 쓰느라 저는 항상 뒷전이었지요. 저는 부모님을 배려하는 마음에 부모님의 일을 돕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형은 폭력적이기도 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형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20대 중반입니다. 형은 여전히 저를 때립니다. 이유도 없어요. 부모님은 그저 참으라고만 하세요. 심지어 형의 기분을 풀어주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황인데도 부모님은 또 참으라고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인내를 해왔는데 부모님은 그 오랜 인내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남자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족은 피해자에게 너만 참으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부모님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첫째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왔어요. 이런 부모는 행동의 의무도 무관하게 첫째 아들의 폭력성은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셈이 되어 버립니다. 마치 도둑이니까 도둑질하지라고 생각해 버리듯 말이죠. 그 어떤 상황에도 가족은 아니 다른 사람 타인의 때릴 권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때라도 상황을 때릴 권리는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참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남자의 마음은 가족으로부터 상처로 인해 너덜너덜해졌던 것 같아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착하고 불평을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억울할 거예요. 분명 억울하다는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들어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화가 많이 났다기보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모는 형제로부터 그리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자신의 삶에 근간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형의 폭력을 참아왔을까요? 아마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종종 부모들은 하는 너는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아서 좋다. 하는 같은 말은 아이의 평생 좌우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남자도 이 말 자체가 자신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인내하고 착한 아이들이 있어서 부모로서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자가 살려면 형과 단절해야 합니다. 더 참는다고 형이 바뀌지 않아요.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형과 같은 집에 사는 건 정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 여자가 울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혹시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건 학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행동은 학대입니다. 언어적 학대에서 욕설과 비난, 모욕, 핀잔을 주는 것은 포함됩니다. 신체적으로 학대는 때리는 것입니다. 때리는 모든 행위가 다 학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수가 아닌 때리는 의도로 때리는 것은 다 학대예요. 살살 때리든 세게 때리든 학대입니다. 학대는 크고 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 정말 최악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대학생이 되기까지 큰 오빠한테 맞았어요. 폭력은 쉽게 노출되고 집안은 누구 하나 그 폭력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큰 오빠는 집안에서 모든 걸 건드릴 수 없는 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으로 사연의 남자와 형과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빠는 부모 대신 훈육을 한다며 때렸습니다. 부모는 딸이 맞는 것을 봐도 말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가 오빠에게 흠집 맞고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또 잘못했니? 학대는 대물림 되기 쉬워요. 학대 속에 자란 사람은 학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여운 소녀는 폭력을 당하며 마음의 분함을 억울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가 되어 아이에게 잘못을 하며 훈육을 한다며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오빠가 그녀를 때릴 때 부모는 동생이 무슨 잘못을 해서 때리는 건 절대 안 돼라고 말해 주었다면 지금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모 자식이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까다로운 애를 건드리냐고 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집에서 가장 약자인 딸에게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큰 오빠를 무서워해서 문제를 회피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불 같은 아들이 부딪히느니 그냥 저 하나
맞도록 두는 게 편하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서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꼈어요. 또한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비겁함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고 작고 약한 사람이 가장 크고 강한 사람에게 당하는데 어떻게 부모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때 부모가 왜 그리 행동을 했는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마음이 풀리진 않아요. 사람이 생각과 판단의 인지라고 합니다. 그래, 그때 오빠가 워낙 불같은 성격이었으니까 부모님이 무서웠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지한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정선의 반응입니다. 머리는 알지만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의도로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어쩌다 한 실수가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의 외도에 그 자체보다 남편이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내와 아이들에게 못한 짓을 했다고 후회도 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언제쯤 저를 용서할까요? 저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어요. 네, 남편은 놀랐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완화되어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처가 너무 깊어 쉽게 용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그래요?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인 가치예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부모를 이해하라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준 상처들은 영영 아물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용서가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있어야도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거리를 두세요.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자는 친정어머니에게 2살 난 아이를 맡기고 있어요. 어머니는 여자의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육아, 주말 일정, 시댁 일정까지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조언 정도가 아니라 지시였고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냈어요. 사위에게도 민망할 정도로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여자는 어머니에게 화도 내보고 울면서 고소도 해보았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녀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자는 자라면서 어머니와 즐거웠던 기억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이 키워준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여자는 왜 친정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는요, 생존하기 위해 부모에게 의지하며 애착 행동을 합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거나 귀찮아하면 아이는 정말 절망해서 더 이상 부모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는 듯하지만 그건 허구의 독립일 뿐입니다. 아이는 뒤늦게라도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하지요. 여자도 그런 것 같아요. 뒤늦게 의존적 욕구를 채우고 결핍을 메우고 온전히 수용받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관심과 보호를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친정 어머니 옆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때처럼 외로워지는 것보다 지금이 낫다는 무의식적인 생각 때문이지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 곁에 붙어서 사랑과 관심을 여전히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빨리 멀어져야 합니다. 여자는 성인이 되었지만 마음은 충분히 단단하지 못해요. 다시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망칠까 겁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키우는 자신의 아이가 자신처럼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장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신체적, 물리적으로 멀어져야 합니다.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좋아요. 어머니와 자주 만나지 말고 정서적 거리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가끔 만나는 정도가 좋습니다. 안부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아도 돼요. 관계를 끊거나 원수처럼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지면서까지 부모에게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해서만 그저 마음이 편안한
선에서만 해도 돼요.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모 마음이 아플까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경제적으로 빈곤해질까봐, 일상생활이 불편해질까봐 등 떠날 수 없는 여러 가지 명분을 세우기도 하지요. 떠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충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이 가장 힘든 것은 부모가 나에게 많은 상처도 줬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기도 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아이와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핵가족이라고 부르는 부부와 자녀가 중심이 되는 삶은 당연한 겁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인이 된 사람의 독립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물론 부모의 반대가 심할 수도 있어요. 응대하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묵묵히 듣고 있다가 준비된 순간에 행동하세요. 그래야 포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식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부모라면 어차피 설득하거나 말로 이기긴 쉽지 않아요. 이제 와서 부모 성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당장 부딪히는 게 겁나서 부모와의 갈등을 내버려 두면 언젠가 골마 터질 가능성이 커요. 아이를 맡겨야 한다면 그래도 가족인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와 좋은 기억이 많고 나를 편하게 키워준 어머니, 지금 관계가 편안한 어머니가 아니라면 되도록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게 좋아요.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아이와의 사이에서 되풀이 될까봐 두려울 겁니다. 그 불편하고 두렵고 복잡한 마음 위에 흔들리면서 서 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힘들어도 잘 모르면 책도 읽고 전문가를 찾아가면서라도 내 아이는 내가 주도적으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부모 중에는 요구적인 사람이 많기도 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요구가 아닌 조건 없는 수용과 수긍이에요. 조건 없이 자식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도 못 나가도 그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먼저 수긍해야 하는 건 언제나 부모 쪽이어야 합니다. 요구는 자식의 몫이에요. 인정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찾을 때 대답해달라고 하는 것이 자식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는 이런 요구를 대화라고 착각합니다.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은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해요. 자기 삶을 자기답게 살지 못합니다. 자식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반항에도 배신도 불효도 아니에요. 만약 부모가 지나친 집착으로 자식의 독립을 막는다면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부모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연을 끊는 게 아니라 몰두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보다는 나의 배우자, 내 아이, 그리고 내가 몰두하고 싶은 것으로 말이죠. 결혼 후에도 부모의 간섭이 이어진다면 제 가정이니까 제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만들게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의논할 대상은 어머니가 아니라 배우자예요. 라고 단호하게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선을 그어야 해요. 그렇다고 사이가 나빠지거나 등을 지고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도 자식과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아요. 남남처럼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한 통제와 간섭은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어요. 자식의 어떤 면이 너무 안타깝다면 가끔 진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식이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도록 요구할 수 없어요. 말할 때도 징글징글하게 느껴질 정도로 애원한다거나 잔소리를 퍼붓는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서 말하는 대신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돈을 계속 가져간다면 너 지금까지 엄마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야? 또 뜯어가려고가 아니라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단다 하는 식으로 진지하게 말하고 선을 긋는 것이죠. 자식이 스스로에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한 발 물러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서 모든 것을 너무 강요받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형제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돈 잘 버는 것 다 아는데 형제를 안 챙긴다면 바쁘다고 하죠. 가족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지나친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는 때로 좋기도 하지만 너무 강하면 그 안에 개인의 불행해질 수 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계속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에서 계속 피가 나요. 그 부모가 계속 엉켜 붙어 있는 것은
상처 치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상처가 나으려면 깨끗하고 딱지가 않고 그 딱지 안쪽으로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그러려면 최소한 상처를 다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비슷한 자극을 주는 것은 딱지가 앉을만 하면 뜯고 앉을만 하면 또 뜯는 것과 같아요. 상처가 낫기는커녕 다시 고름이 생기고 상처는 더 커지게 되지요. 상처가 심해지면 낫기가 더 힘듭니다. 너무 힘들면 거리를 두세요.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서로 관여하지 않거나 사는 거리가 멀거나 연락이 좀 뜸하다고 가깝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부모를 나와 떨어뜨리는 다른 개체로 바라본다면 부모에 대한 증오심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부모한테 이런 마음을 갖지? 라는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도대체 왜 나를 미워했을까? 하는 의문이 공존합니다. 내가 오죽 못났으면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는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그런 사람의 부모로 만났을까? 하염없이 내가 형편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형편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할 가치가 있어요. 때문에 자기 자신의 형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좀처럼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자식을 잘못 다루는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에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까다로운 아이가 아니어요. 그냥 제 나이에 맞는 아이다운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부모는 본인의 아이에게 제대로 못 다루면서 너 정말 까다로운 아이야. 너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해 라고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자랍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부모는 어떨 때에는 잘못해도 넘어가고 어떨 때에는 별난 일이 아닌데도 아이를 때립니다. 이렇게 사과 대신 설명합니다. 내가 맞을 짓을 하니까 그렇게 내가 그냥 때리니? 세상에 맞을 짓이란 없어요. 자신의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을 아이 탓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는 자신이 맞을 만한 맞을 짓을 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랍니다. 맞을 만한 짓을 하면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자랍니다. 이 외에도 아이는 잘 다루지 못하는 부모는 흔히 하는 넌 어쩌면 그렇게 너만 생각하니? 거봐. 내가 제대로 하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한테 돈을 써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너처럼 이상한 애는 처음 봤다. 등등 말을 모두 아이에게 잘못된 자아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상황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즉 누군가가 화를 잘 내면 어휴 저 사람은 이런 일도 아닌데 그럴 만한 일도 아닌데 좋게 말해도 될 것을 왜 화부터 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화부터 내는 부모를 보며 자란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부모가 꼭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그저 어머니가 혼내는 말과 하는 말과 행동을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자라면서 자기 자신을 꾸준히 왜곡시켜 나가게 되지요. 잠깐만 언니 나 전화 그저 어머니가 혼내는 말과 행동을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자라면서 자기 자신이 꾸준히 왜곡시켜 나가게 되지요. 자신에 대한 왜곡된 자아상을 세상에 보는 왜곡된 창으로 꾸준히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자아상으로 상황을 해석해 버리고 맙니다.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는 상처를 입은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상처가 깊다고 반복해서 받을 겁니다. 상처를 낸 그 무엇인가가 아마 부모에게 끊임없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자신을 나쁘게 대하여 이유 중에 자신의 못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라게 됩니다.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오은영의 화해에서 사연을 보내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으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채 인생의 계단을 돌아가는 상처 입고 따지고 떨어지고 때로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린 저를 귀찮아했어요. 안기면 밀쳐내고 치대지 마라 하며 짜증을 내셨어요. 혼나서 울면 내가 우는 소리가 제일 싫다고 구박하셨어요. 늘 제 단점을 찾아 지적하셨어요. 공부하다가 저를 이해를 못하면 너처럼 머리 나쁜 애는 처음 봤어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제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에게 잘해줬어요. 항상 오빠는 착한 아이, 저는 이기적인 아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지금 당당하지 못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처럼 반박하지 못하고 움츠려 들었어요. 모두 자기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괴롭혀도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기질이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부 감각도 예민한데 특히 촉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누가 와서 안기고 비비고 달라붙는 걸 싫어합니다.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극이 불편해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어머니에게 거부당하는 아이들은 이내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도 방법을 잘 몰라 혼자 놀게 됩니다.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어머니가 화를 내며 혼날까 두려워 화를 삭히다 결국 폭발하기도 하고요. 나는 그런 어머니와 살면서 엄청나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안전하고 즐거워. 다른 사람이 있어도 안전하고 즐거워. 엄마를 엄마는 나를 사랑해 돌봐주는 걸 보니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엄마를 믿을 수 있으니 세상을 믿을만 하구나. 어머니와 관계에서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반응해줘야 아이는 안정된 성격을 가진 어른이로 자랍니다. 대인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어서 외로워하지 않는 어른이 돼요. 반대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신호를 귀찮아하고 무시하거나 내킬 때마다 반응해주면 아이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녀가 회사 사장이나 남자친구가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부모님이 늘 싸웠어요. 아버지와 직장을 잃자 어머니는 집을 나가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 사이 동생과 저는 친척집을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어머니는 컴퓨터만 했어요. 말을 걸면 벌컥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제가 거는 말이라곤 항상 제 잘못을 꼬집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버리려고 했던 것과 사과하지 않았어요. 버리려고 했던 것을 사과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너무나 미웠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부모님을 싸워도 모르는 척, 상처받지 않은 척, 친구들 앞에서 화목한 가정에 자란 아이들인 척 했어요. 진짜 제 모습을 알면 모두 떠날 것 같았거든요. 슬프지 않은 척, 행복한 척, 사람 맞는 척 자란 아이인 척,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나, 너무 가여운 사람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매우 이기적이고 감정의 발달이 잘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자신만 소중히 생각하고 언제나 이해받기를 원했어요. 집에 나가던 걸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도 감정의 발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싶은 것은 아이의 본능입니다. 어린 나를 집 나간 어머니를 버려졌다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것은 돈 때문이에요. 아마 스스로 돈보다 못하고 하찮은 형편없는 존재라고 느꼈을 겁니다. 또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에 떨었을 테지요. 반려견의 위기가 되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은 오죽할까. 아이가 부모에게 버려지는 건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깁니다. 놀이공원에 잠깐 엄마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수십 년 동안 자꾸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자꾸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건 어머니가 돈으로 조건 때문에 나를 버렸듯이 나는 다른 사람의 상황의 조건 때문에 나를 등지거나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 겁이 나는 겁니다.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엄마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희생해야 조금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처럼 욕심이 많거나 이기적이지도 않고 양보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어머니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고 인내할 줄 알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게 자란 사람입니다. 나의 진가를 어머니만 모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나를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긴 했습니다. 미워한 것은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온 건 본능적으로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도 아이를 버린 것도 아니라 남편의 문제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잠시 도망갔던 거예요. 너무나 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라 자식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친 거지요. 그래도 상황이 이래서 내가 잠시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줬던 거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쨌든 많은 것을 기대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긴 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도 알아야 하지만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이런 상처를 주었는지도 알아야 해요. 이래야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이, 아, 이건 엄마라는 사람이 문제였구나.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만큼 큰 문제거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부모라는 사람 자체가 가진 문제라는 것은 마음이 깊이 알아차리세요. 한 발 떨어진 부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 보세요. 부모는 내가 아니라 나의 부모가 아니에요. 나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못난 사람이라고 나도 못난 사람은 아니에요. 더 읽을까요? 왜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아이는 못해준 것만 기억날까요? 서른이 넘어 결혼 앞둔 딸이 용기 내어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꺼내 놓았습니다. 공부 잘했던 오빠에게 떠밀려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서러운 기억들이 있었지요. 딸은 어머니에게 왜 그랬냐고 따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딸이 말하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당신이 기억하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형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일화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딸이 그 일화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 교차하는 지점도 어머니가 말하듯 핑크빛은 아니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회색빛이었습니다. 딸은 서운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아예 없다니요. 어머니는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렇게 기억이 다른 걸까요? 우리의 기억은 원래 주관적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해요. 한 연구자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싸움 상황을 연출한 후 10명에게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했지요. 어느 방향에서나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후 10명이 전한 이야기는 모두 달랐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것은 기억은 인지 기능이면서 정서와도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합니다. 일부러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의식 속에 묻히기도 합니다. 종종 왜곡과 변형도 일어납니다. 부모가 공부를 안 하는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겠니?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이 말에 굉장히 기분 상했다면 그 말은 이따위로 해서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가끔 부모가 전혀 하지 않은 말도 한 것처럼 기억되기도 해요. 평소 아이에게 쯧쯧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라고 말을 자주 했다며 아이는 부모의 쯧쯧하는 소리만으로도 그 말을 할 때 부모가 주를 짓는 표정으로도 그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야산을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간 곳에 길이 나요. 그 길은 점점 다니기 편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다니게 됩니다. 길은 조금씩 넓어지게 되지요. 뇌의 신경회로도 그래요. 어떤 자극을 자주 받으면 그쪽으로 길이 뚫리고 단단해집니다. 지름길이 뚫리는 거죠. 그 길은 정보가 빠르게 해석되는 길입니다. 좋은 쪽으로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있어요. 부모의 표정만으로도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기억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쁜 쪽으로 지름길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길이 뚫린 사람일수록 부모와 일상생활의 기억 대부분이 좋지 않아요. 나쁜 기억들은 더 강하고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 그 길로 가는 작은 단서만 제공해도 다른 형태의 정보들은 무시한 채 오직 그 단서에 따라 좋지 않게 해석해 버리기도 합니다. 누군가 쯧쯧 하찮은
소리 한 번 한 것으로 자신을 무시했다며 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유사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이유로 부모와의 관계가 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교육의 측면에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과학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편안해야 자식이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자랍니다. 아이가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부모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지금 내가 실패를 맛본 것은 내가 도전하기 때문이야.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또 도전해보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단다. 또는 야, 너 또 실패야.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전자보다 후자를 훨씬 많이 사용했다면 자녀에게는 많은 정보가 후자 쪽 같은 느낌으로 먼저 해석됩니다. 그 회로가 넓어지고 단단해졌기 때문이죠. 자식은 서러웠다고 하는데 부모에게 그 기억이 전혀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부모는 그 말과 행동을 한 자신의 본심만 기억해요. 아주 이상한 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식 잘 되라고 한 말과 행동입니다. 부모는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의 표현 방식이나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말과 행동을 시작한 출발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인은 타당한 것이지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출발선보다 그 표현 방식을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의 기억은 또 달라집니다. 아이가 고3인데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평소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잘 아는데 이상하게 고3 엄마들은 애들이 책상에서 멀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 말하는 부모의 태도와 야, 고3이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럴 때니? 라고 말하는 부모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말의 의도는 같아요. 아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처럼 말하면 아이는 부모의 태도에 마음이 많이 상하고 맙니다. 그런데 부모는 후자처럼 말해놓고 전자처럼 말했다고 착각합니다. 부모가 매번 이런 식이면 아이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부모에 대한 분노가 생겨요. 왜 나를 못 믿어줄까 하는 생각은 해결하지 못한 갈등 요소나 취약성이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사건이나 상황을 왜곡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기억에 부모의 말투는 좀 더 왜곡되고 부모의 의견 또한 여간해서 좋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고작 그런 걸로 상처를 받느냐고 되묻는 부모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출발은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모든 말과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의도라면 받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느끼도록 충분히 좋게 말해야 합니다. 한편 편안한 상황에서 좋게 말해야 아이가 부모의 깊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게 어린 시절이 힘들었다고 고백했는데 부모는 기억이 없다고 하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말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 대화의 핵심은 그런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든 자식이 왜곡해서 그렇게 느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의 마음이 아팠다고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이 있든 없든 부모라면 아이고 그랬니 미안하다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엄마는 너를 무척 사랑했어. 그래도 미안하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뒷말까지는 기억이 없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요. 기억이 없다고만 한다면 그 부모의 수준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말로 갈등을 풀어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하고 진실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모라도 한 번은 말하긴 해야 합니다. 내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되어 상대방이 그것을 접수하고 사과받길 바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사랑할수록 고통을 주는 사랑도 있어요. 아이를 잘못 다룬 부모들은 자식에게 큰 상처를 준 부모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긴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신맹처럼 자식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사랑할수록 고통을 주기만 하는 그런 사랑을 한 겁니다. 한 어머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20살이 넘는 딸이 온둔형 외톨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식구들과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식구들이 없을 때만 방 밖으로 나온다고 했지요. 딸은 특히 엄마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다른 인생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에 아주 어릴 때부터 딸의 모든 것을 통제하며 공부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때리기도 내쫓기도 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딸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한 번도 믿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 때문에 삶의 의욕을 꺾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지금 내가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의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분도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과 아픔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도 누구나 의심하지 않아요.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공부에 올인합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교육을 시키지요.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키운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비겁하고 원망스럽게 여겨집니다. 능력이 되면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억울한 상황이 있지요. 부모가 주는 사랑은 자식이 받아들이는 사랑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었다고 하는데 자식은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아이를 언제나 완벽하게 이해하고 편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이가 부모를 사랑을 굳게 믿고 있다면 조금 섭섭한 일이 생겨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조금만 섭섭해도 크게 분노해요. 부모가 공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딸 역시 엄마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의 마음에 충족감을 느끼는 형태여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큰일을 해내겠네. 겠다와 같은 인정을 받고 싶은 딸에게 넌 참 예쁘구나. 과일을 야무지게 잘 깎으니 시집을 잘 가겠다와 같은 말은 충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30대의 여자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원양어선을 타셨지요. 여자는 1년에 열흘 정도밖에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버지를 늘 보고 싶고 그리운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막상 아버지를 만나면 좀 어색했습니다.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길 논두렁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여자는 너무 반가웠지만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머릿속에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아빠하고 안겨야 할지, 아빠 안녕하셨어요 라고 해야 할지,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고민하느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주오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숙이고는 땅에서 뭔가를 줍고 계셨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땅에 떨어뜨리고서 찾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허리를 숙인 채로 있으셨거든요. 여자는 무슨 일일까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다행히 잠시 후에 허리를 펴신 아버지가 여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셨어요. 아버지는 곧 여자의 발 앞에 마주 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의 손에 커다란 들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조금 전 아버지가 허리를 숙였던 이유는 이 들꽃을 다발 때문이었어요. 길가에 있던 들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드느라 그러셨던 거예요. 여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여자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뭐뭐야 라고 이름을 부르며 꽃다발을 여자에게 내밀었어요.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아빠 보고 싶었어요 라고 외치며 아버지의 품에 와일칵 안겼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의 품 사이에 꽃다발에 끼어 있었어요. 은은한 들꽃 향기가 그녀의 코를 찔렀습니다. 행복감은 여자에게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여자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큰 고통의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죽고 싶고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삶을 다 내려놓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이끌어준 건 그 들꽃 향기였어요. 그 향기를 떠올리며 그때 그 꽃다발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때 참 행복했어라며 인생의 고통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여자는 아버지와 아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지만 어린 시절의 그 한 번의 행복감으로 기억으로 인생의 고통스러울 때마다 자신을 지탱해준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충족감입니다. 마음의 충족감이 아이와 부모가 내 부모를 잘 아는구나라고 느끼면서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확 차오르는 거예요. 양쪽에 측정이 안 되지만 물통에 물이 차오르듯이 내 마음을 사랑이 꽉 차오른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는 아, 행복해. 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이런 마음의 충족감을 주려고 부모는 아이를 꽤 관찰하고 자신을 잘 관찰해서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 마음에 충족감을 줄 때 그 순간 아이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 기억은 평생 갑니다. 그 기억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은 편안한 것, 행복감을 자주 느끼게 하는 것은 아이를 잘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 나는 너에게 언제나 사랑을 주었다고 원통해하는 부모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매우 소중한 도자기가 있습니다. 내 것이요, 내 소유입니다. 닦으면서 반질반질 윤이 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만지게 해요. 손자국이라도 내면 화를 냅니다. 도자기는 좋게 온도도 습도도 신경 쓰면서 행복해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내는 도자기를 보면서 도자기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자기를 위해 뭔가 또 해줄 것이 없는지 찾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도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도자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아이에 대한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 아이가 어떻게 가서 닿을까 또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가 위험한 곳에 올라가 있어요. 발을 조금만 헛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너 빨리 안 와? 깜짝 놀란 아이는 얼른 엄마에게 갑니다. 어른은 무서운 얼굴로 아이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이 엄마는 마음이 넌 너무 사랑해. 내 위험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였을 겁니다. 위험을 위험해 하면서 얼른 아이를 위험한 곳으로 내려가 주면 되는데 무섭게 소리를 치면서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구했다고 생각할까요? 그 순간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부모에게 왜 화를 냈다고 하면 애가 위험하잖아요. 다치면 어떡해요? 라고 할 거예요. 본인은 나름대로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아요. 아마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아이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깊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중심에 취해 있으면 본인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꽤 화제를 모았던 밥 잘 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는지요? 네네네네. 드라마 주인공은 윤진아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상처를 주는 정형적인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이고 따지고 비합리적이고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그것을 자식이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식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깊이가 너무 깊다 보면 사랑에 매몰되어 자신이 자식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어떤 부모도 처음부터 자식을 쉬운 대상이라 무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진 않아요. 자식을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성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너무 커서 반성을 못해요. 부모의 입장이라고 해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가장 크게 느낍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했던 잘못된 방식과 성숙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야 하는 지점에서조차 자식을 사랑했던 마음은 더 크게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반성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데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반성이 어려워지고 맙니다. 많은 부모가 저에게 물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부모는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만 합니다. 그런 마음에도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모를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꼭 해 주어야 해요. 그러나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면 아이에게는 해가 됩니다. 무언가를 해 주는 것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모든 아이에게 사랑을 받아들여 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 보다는 아이의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아이가 내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할까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